이제 그 포스트 트랜지션 시대의 인구를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초저출산을 경험하고 장수화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장래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이 그 장래 인구 추계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장래 인구 추계는 그 2015년의 경우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그 행정제를 이용해서 센서를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인구 동태 통계, 즉 출생 사망 통계에다가 인구 이동 통계, 주로 국제 인구 이동, 즉 출입국 자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통계입니다. 여기다가 코호트 요인법이라고 하는 코호트 컴포넌트 메소드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계 기간은 2015년자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65년까지 50년 동안에 걸쳐서 성연령별로 인구를 추계하게 됩니다. 이 코호트 요인법은 인구 변동 요인, 즉 출생, 사망, 인구 이동의 장래 변동 수준에 대한 가정을 세워야 되겠죠. 가정을 세우는 이유는 지금까지 과거의 추계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실적 자료가 있는 데 대해서 미래의 것은 실적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워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추계의 출발점이 되는 성연령별 기준 인구의 출생과 순이동, 즉 국제 순이동의 경우는 더하고, 그 다음에 사망은 빼는 인구 균형 방정식, 앞에서 배웠던 인구 회계 방정식으로 다음 해 인구를 계속해서 50년 동안 반복을 하는 방법입니다. 인구 균형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코호트 요인법에서 장래 인구 추계를 하는 플로우 차트, 그 전년도의 성별 연령별 인구에다가 투입을 하는 변수는 여자 연령별 출산율, 출생 성비, 그리고 그 다음에 성연령별 국제 순이동에다가 또는 생존율 해놨는데, 이것은 사망률의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별로 출생아 수를 구하고, 이건 영세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이동이나 생존율 또는 사망률을 적용을 해가지고 1세에서 100세 이상의 인구를 만들어서 T년, 그 다음 해에 성연령별 인구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이제 가정이 필요하겠는데, 여기 이제 출산율 가정, 보통 그 과거의 추세가 계속된다라고 해가지고 중위 가정을 세우는데, 이게 1.26에서 여기 중위 가정은 1.38로 만들고, 낮은 것은 1.12, 높은 것은 1.64로 만들. 고위,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건 중위 가정, 낮은 것은 저위 가정이었고 2065년에 그런 가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대 수명 가정입니다. 기대 수명은 이렇게 보면 그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70년에서 이제 2065년 마지막까지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해 나가느냐 하는 건데, 우선 그 이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약간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면 그 중위는 2015년 남자가 79, 여자가 85, 그래서 2065년 남자가 88, 여자가 92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차이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고위는 그 89, 여자는 93, 저위는 2060년에 그 남자가 87, 여자가 91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인구 이동 가정입니다. 인구 이동 가정도 이제 상당히 이제 이건 이민, 그 결혼 이민이라든지 이주자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 출입국 상황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것들인데, 이것도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이 있고 정책 요인인데 모델링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최근까지의 인구 이동 추이를 연령별로 이동 스케줄 모형에 적합하도록 3개의 가정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위 가정을 보게 되면 순이동은 2016년 8만 명에서 2020년 6만 명, 2030년엔 3만 명으로 감소하고 2065년에는 3만 명 수준을 유지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위 가정은 뭐 11만 명, 그 다음에
8만 명, 그리고 7만 명 수준. 저비 가정은 2만 명, 그 다음에 1만 명,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으로 약간 가게 되는 그런 가정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의 어떤 추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런대로 중위 가정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성장 시나리오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미래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인구 변동 요인의 장래 수준을 중위, 고위, 저위로 설정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출산력, 사망력, 그리고 인구 이동에 대해서 3개씩이니까 27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구 성장 규모 면에서 차이가 큰 거 3개를 시나리오를 선정을 해가지고 주로 합니다. 그것을 고위, 중위, 저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인구 성장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죠. 성장 시나리오에 이제 고위, 중위, 저위에 나는데 합계 출산율은 2015년 1.23인데 고위가 1.64, 중위가 1.38, 저위가 1.12. 기대 수명은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 79.0, 그 다음에 여자가 85.2인데 중위를 보게 되면 88, 92 이렇게 되고 그 고위, 저위가 나와 있습니다. 순이동도 2015년 8.1인데 2065년 3.2 뭐 이렇게 되고 고위는 7.1, 저위는 약간 마이너스 수준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합계 출산율이 현재 2017년 1.0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통계청은 새로운 장래 인구 추계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9년 새로운 추계를 실시하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장래 인구에 대한 새로운 모습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참조를 해야 될 필요가 여러분들은 나중에 있게 되겠습니다. 총 인구에 대한 전망입니다. 대체적으로 2030년경에 5,200만을 좀 넘어서는 5,300만이 31년 정도의 최고점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2065년은 4,300만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총인구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출산율이 달라지게 되면 약간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 성장률은 중위 가정의 경우 2015년 0.53, 2031년에는 마이너스 성장, 즉 인구 감소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2065년은 마이너스 1% 돼가지고 인구 감소가 좀 더 본격화되는 거죠. 하지만 2065년이 지나고 2100년, 2150년이면 더욱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 경우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100년 이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연령대를 14세 미만, 15세에서 64세, 65세 이상, 즉 유소년 인구라든지 생산 연령 인구라든지 또는 고령 인구 그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살펴볼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2015년 현재 15세에서 64세의 인구를 보게 되면 여전히 3,744만 명, 73%가 되고 있는 거죠. 65세 이상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12.8 해갖고 654만, 0세 14년 13.8%. 결국 유소년이나 고령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생산 연령의 인구는 75배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현재도. 2065년에는 15세에서 64세인가 47.9, 절반이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65세 이상의 인구가 42.5%고 생산 연령 인구에 거의 근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세 미만의 인구는 10% 수준이 되게 되면서 이 고령 인구와 유소년 인구를 다 더해버리면 51%, 52% 가까이 되면서 생산 연령 인구를 추월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인구 중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55년에서 63년생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구를 2015년, 2035년에 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표에 의하면 15세에서 64세 생산연령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대부터 고령인구는 급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15세에서 64세 생산연령 인구는 급감하는 등 연령계층별 인구의 변동폭이 대단히 커진다는 거죠. 이러한 그 변동폭이 커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2015년에 12.8%에서 2035년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2031년으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는 28.7%, 30% 급격한 고령화의 진전이 전망된다. 사실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실업률도 대단히 큰 문제라고 하는데 고령자 인구가 30%가 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고령자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고 생산 연령의 인구가 부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재정 문제라든지 경제 활동, 일자리,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혁신, 생산성 향상 이런 문제에 전념을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앞으로의 과제다 하는 것이죠. 부양비 구조에 대한 전망입니다. 고령 인구 규모는 2017년 유소년 인구를 초과하게 되는 거죠. 2030년대에는 유소년 인구의 2배가 되고 2060년엔 4배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생산 연령 인구는 100명당 부양 인구는 2015년 36명까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증가를 해가지고 2065년 그러니까 2015년 36명까지 낮아지는 이게 거의 사실 이때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기라는 말하자면 그 포퓰레이션 보너스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청년 실업은 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산성을 올리는 것,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제죠. 그 다음에 2065년 109명으로서 부양인구가 더욱더 많아지는 특히 노인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때문에 한 나라의 재정 부담이 엄청 가중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국가별 부양비 지수를 우선 한번 봅시다. 이건 OECD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의 증가에 갖고 부양비가 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진국, 특히 미국은 물론이고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영국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부양비 증가는 크다. 이것은 노인 인구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의 역전이 언제 일어나느냐? 2031년경에 대체로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장래 인구 추계를 새로 하게 되면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의 역전이 일어나는 시점은 좀 더 빨라지게 되고 인구 감소의 시점은 더욱더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순 이동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망자 수는 74만 명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출생아 수는 28만 명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매년 48만 명, 50만 명씩 감소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 대략 45년 이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47년 이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출생아 수가 85년 66만 명에서 감소해갖고 41만 명, 26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사망자 수는 85년 24만 명에서 증가하고 29년에서 41만 명, 74만 명으로 늘어난다. 결국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사망자 이걸 잘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아픈 사람, 케어죠. 에서부터 사망자들을 그게 무덤을 만들어주는 자리에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진가는 42만 명에서 2029년에 사망이 대체로 출생을 초과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2029년 이거의 경우에는 그 순이동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라지는 건데, 순이동을 빼놓고 출생아 사망주를 놓고 보게 되면 출생아 수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되면 2029년 전에 사망자 수와 출생아 수의 역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2045년엔 42만 명, 2065년 48만 명까지 감소하게 된다 하는 거, 자연 감소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는 2015년, 2065년 피라미드의 모습이 최종적으로 2006년 거의 역피라미드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 인구 피라미드는 역피라미드로 크리스마스 추리의 날개가, 그 어깨가 제일 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1960년대 인구 피라미드는 정확하게 피라미드 형태, 가파른 산의 형태였지만 2015년 현재 인구 피라미드는 30대, 50대가 두터운 크리스마스 추리의 형태다. 이것이 60대 이상 두터운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역삼각형 형태의 피라미드로 변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자꾸 축소되고 대학까지도 여러 가지 어떤 경쟁, 앞으로 대학까지도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가 생기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염려는 현실이 된다 하는 것이죠. 결국 대학교 학령 인구를 한번 봅시다. 2015년 275만 명, 2065년은 121만 명에서 절반 이상이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그 2015년 대비해서 44%, 대학 진학 대상이 되는 18세 인구는 2016년에 66만 명에서 2020년 45만 명, 2015년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는 거죠. 학령 인구입니다. 실제 가는 것은 대략 80%가 약간 되지 못하니까 더욱더 많이 대학 진학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장래의 인구 모습과 관련해서 강의를 요약을 해보면 2025년, 15년 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출생, 사망, 인구이동 통계를 이용하여 코호트 요인법으로 2010년에서 65년 사이에 50년 동안의 성장 인구를 추계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인구 성장 중위 가정에 따르면 총 인구는 2015년 5,101만 명에서 2031년 5,219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 2065년 4,302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하는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20년부터는 고령화 속도가 더욱더 빨라진다는 것.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은 2015년 12.8에서 2035년엔 28, 대략 30%로 급격한 고령화의 진전이 예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령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2015년에 892만 명인데 10년간에 200만 명 정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령 인구의 감소는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학교 시스템의 재정비는 필수적인 과제로 등장한다. 물론 대학의 경쟁력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지역의 어떤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지역에 혜택을 주는 학령 인구 조정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다가 모든 것을 편중하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정책은 그리 쓸모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러한 수도권에다가 학령 인구의 감소를 줄이고 지방의 학령 인구 감소를 훨씬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더욱더 과다하게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전체의 인구가 더욱더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장래의 인구 모습을 장래 인구 추계, 통계청의 어떤 모델을 이용해서 살펴보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추계 결과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